오늘은 이제 그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조선 대외관계를 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복습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지난 시간에 워낙 중요한 걸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림의 그 정치적 성장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림의 정치적 성장 과정 그림을 좀 보실까요? 성종 때 사림들이 정계에 진출했다고 그랬죠. 그죠? 성종 때 진출해서 연산군 때 두 번의 사화, 무오사와 갑자사. 내용 아십니까? 순서 내용. 무오가 먼저, 그 다음 갑자, 그 다음 중종 때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 순서를 이렇게 알아두실 것, 그리고 각자 사화의 사건 내용을 구분할 줄 알 것.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림이 이렇게 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사림들은 여러 차례 사화를 겪으면서 사림이 당했어요. 근데 사림이 화를 입었지만 어떻게 해서 세력을 회복하느냐? 왜냐? 사림들은 지방의 향촌에 서원과 향양이라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원을 통해서 제자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향약을 통해서도 농민에 대한 통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골을 무대로 계속 수를 늘려가지고 끊임없이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나중에는 어때요? 전부 다 몰락하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한 훈구파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언제 정계를 장악했다고? 선조 때 중앙정계를 장악했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림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사림의 계보도가 쭉 나왔습니다. 정몽주는 온건파 사대부 가운데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죠. 이때는 고려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고려고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길제는 시골로 낙향에 갔어요. 낙향. 이 길제의 그 고향이 경상도 구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금오산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났다 해서 뭐 금오산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답니다. 길제, 야은 길제. 그죠? 그 길제의 직격탄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 김숙자.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김숙자, 김종직. 자, 여러분, 김종직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래요. 부관참시를 당한 그 유명한 글을 썼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 그렇죠. 예. 조의제문이라는 의제에 대한 죽음을 삼가 조의를 표한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결국은 세조를 까고 단종을 옹호했던 그런 글을 써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가 이것을 사초에 싫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갔어요? 그렇죠. 무오사화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길제의 제자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 정여창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살인 가운데 이제 제1대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올라와서 무오사 때 화를 입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무오사 이후에 그죠? 갑자사화를 겪었습니다. 갑자사화. 그래서 갑자사화 때는 폐비 윤씨와 관련된 그죠? 연산군 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 이후에 중종 때, 그죠? 중종과 관련을 맺은 사람이 조광조죠. 조광조 때, 중종이 조광조를 써서 조광조가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광조와 관련된 사화가 무슨 사화라고? 기묘사화라고 했군요. 기묘사화. 자, 그래서 조광조 밑에 이제 직계 제자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율곡 이이와 태계 이황 선생님이 조광조의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조광조 때만 하더라도 성리학이 상당히 풍부했었습니다. 조광조 자신도 어때요? 왕도 정치를 내세우면서 성리학의 명분과 의리나 도덕을 중시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때? 부국강명책을 많이 제시하기도 했죠.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고, 알겠어요? 박나무 폐단을 시정하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나 실질적인 현실적인 개혁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거기 옆에 나오는 누굽니까? 서경덕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은 이보다는 기를 중시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리나 기를 얘기할 때 리는 대개 도덕적 원리 문제, 우리가 정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양 철학으로 말하면 형이상학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기는 뭐냐? 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 물질이라고 봐도 돼요. 형이하학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리가 도덕적 원리 문제, 도덕이며 정신이며 관념적인 것이라면 기는 뭐냐? 물질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개혁적인 것이다라고 봤을 때 서경덕이는 리보다는 뭘 중시한다? 기를 중시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뭐냐? 성리학에만 탐닉하지 않고 성리학 이외에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다른 사상에도 관심이 있었다. 여러분 사림이긴 하지만 어때요? 이렇게 불교 도교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서경덕입니다.
같은 김종직의 제자이고 알겠어요? 김갱필의 제자이지만 이렇게 서경덕과 이현적은 달랐습니다. 이 이현적은 뭐냐? 이현적은 기보다는 오히려 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보다는 리를 훨씬 더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시했고 이 이현적의 직계 라인을 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황. 그래서 주로 영남학파들은 주리론이라는 게 리를 중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리를 더 강조한다 라는 의미로 주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를 더 중시한다라는 말 속에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나요? 아, 우리는 기도 인정하긴 해. 근데 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기보다는 리가 더 훨씬 더 중요해. 리가 주인이야. 이렇게 주리론을 강조한 사람이 이황이라면 율곡이인은 조광조의 제자지만 오히려 이 서경덕 쪽과 가까운 게 율곡이에요. 그래서 현실 문제라든지 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율곡이인은 이렇게 주기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론입니다. 기를 중시했었다. 여러분 흐름을 알 수 있겠죠? 어떤 스승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보도로 봤을 때 조광조나 서경덕이나 이현적이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이 사람들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 조광조 제자가 율곡 이이와 태계 예양이지만 오히려 조광조 그 제자 이황과 율곡 이이 가운데 서경덕과 가까워서 기에 현실 문제, 물질에, 부국강병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율곡 이이예요. 그러니까 율곡 이이는 뭐야? 안 되겠다.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그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만 양병을 하자. 또 자기 스승 조광조처럼 뭐라고? 대공수미법, 공납에 대신해서 쌀로 거둡시다. 이렇게 수미법 주장을 했죠. 이건 바로 뭐냐? 리보다는 기를 중시했던 이런 율곡 이이의 태도를 반영한다 이거야. 서경덕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죠? 거기에 비해서 퇴계 이항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원리가 중요해. 근본이 중요하고 이론이 중요한 거야. 정신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현적과 이렇게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이황은. 알겠죠? 거기 이제 좀 특이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누굽니까? 조식이에요. 조식은 주리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식은 또 뭐냐? 이 조식 같은 경우는 노장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 알겠죠? 이게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조식 같은 경우는 노장 사상뿐만 아니라 또 그 실천과 개혁의 실천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실천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 영락파 가운데 이황보다는 조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가 돼요? 그 동인 가운데 북인이 됩니다. 북인. 알겠어요? 그리고 이황을 따르는 사람들이 동인 가운데 남인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해지죠? 아니에요. 뒤에 가면 훨씬 더 복잡한데 지금 가를 때 잘 갈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반면에 기호학파 가운데 성원의 제자들은 성원은 주로 뭐냐? 성원은 노장에 관심이 많았고 성원 그죠? 성원 같은 경우도 성원의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노장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로 뭡니까? 이 어디에 빠지냐면 양명학으로 빠져요. 양명학. 알겠어요? 양명학. 그래서 소론들이 되게 이렇게 성원의 사상을 물려받기도 한답니다. 알겠죠? 이렇게 사림의 계보도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드릴게요. 정몽주까지는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고려에서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정몽주는 태종 이방원한테 척살을 당했고 선주교에서 길재가 낙향해서 구미로 시골로 내려갔죠. 그 길재와 함께 김숙자, 김종직이 전부 다 사림의 1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지었고 이 조의제문 문제로 김일손이 처형당하면서 김종직도 아울러 부관 참시를 당했다. 그 김일손, 김종직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모사와 갑자사를 당하고 그 이후에 중종 반정으로 새로 조광조가 등장했지만 조광조는 김효사 때 또 패거리들과 함께 그 처형을 당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김효사 이후에 나중에 명종 때 을사사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조광조 제자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율곡 이인은 주기론, 퇴계 이황은 주리론, 이 구별 주리와 주기. 주기가 기호학파야. 기호지방이죠. 주리가 영락학파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되게 당파로 봤을 때 주기가 서인이 되고요. 나중에 그죠? 그리고 주리가 동인이 된다. 동인. 이 구분을 잘 해놓으실 거. 아이고 선생님 좀 포기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보고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보고하다가 안 되면 또 알겠어요? 보고하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다시 또 안 보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알겠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사리무 계보도를 쫙 살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붕당정치 출연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본격적으로 붕당정치를 다룰 때 하기로 하겠는데 여기서는 맛만 보여드리겠어요. 선조 주기 이후에 사림의 정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 알겠죠? 사림의 정계 진출이 아니라 여기를 장악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정계 진출은 이미 성종 때 이루어졌었죠. 15세기 중엽에. 그리고 이제 16세기 중엽에 사림이 정계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훈구와 사림이 싸우던 것을 우리가 사화라고 했는데 사화 때는 사림이 화를 입었지만 결국은 16세기 중엽이 되면 외란 이전에 벌써 사림이 중앙 정계를 장악했다. 그 중에 신진 사림은 누구라고? 대개 동인들이다. 보다 더 개혁 원칙에 철저해서 저 훈구 척신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완전히 내쫓읍시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서인들은 뭐냐? 서인들은 기성사람들, 좀 늙은 사람들. 늙으니까 어때?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유연합니다. 에이, 봐줘. 너네들 또 임마 커봐. 너네들 또 살다 보면 다 때가 묻는 게 하면서 예, 때 묻은 저 훈구 세력들을 좀 봐주자. 이런 나긋나긋한, 느긋한 이런 사람들. 과감한 개혁에 소극적이었다. 서인이죠? 이렇게 해서 동인, 서인 갈라졌어요. 알겠죠? 아까 우리가 사임의 계보도에서 동인은 주로 태계 이왕학파다. 주 리론이다. 서인은 주로 율곡 이학파다. 주 기론이다. 기호지방이다. 동인은 뭐냐? 영남지방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연관시켜서 알아주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제가 붕당정치를 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사림끼리 그 사림과 훈구가 싸웠던 사화와 달리 붕당정치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붕당정치 사림끼리의 싸움이었다. 오케이. 사림끼리 서로 패거리를 나눠서 붕당을 형성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을 붕당정치라고 한다. 후기가 되면 초기에는 그랬는데 후기가 되면 붕당 간에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붕당정치가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붕당이란 뭐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당인들의 그러니까 공론을 중시하고 퍼블릭 오피니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여론까지는 아닙니다. 여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론은 우리가 일반 백성 즉 국민의 의견까지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뭐냐? 주로 학자이면서 관료인 양반 사회의 공론 퍼블릭 오피니언 이걸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고 주로 그 퍼블릭 오피니언의 리더들 시골에 있으면서 관직에 올라 있지 않지만 굉장히 학문이 뛰어나고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있는 그를 사림들이 뭐라고 그래? 살림이라고 그래요. 살림. 그래서 살림이 제하의 대빵 세력이었다. 알겠죠? 진짜 보스는 시골에 은거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서들 뭐 이게 요번 영의정에는 누구를 옹립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뒤에서 뭐예요? 그 리모컨 통치를 당한 거랑 마찬가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그 뭡니까? 저기 그 안동에 갔더니 거기 이제 유명한 서원이 있죠. 유성룡 대감을 모시던 그런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에 아주 풍광이 좋습니다. 앞에 병풍처럼 이렇게 산이 펼쳐 있고 그 앞에 이렇게 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 서원에 넓은 그 정자처럼 된 그런 칸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그 경상도 대감들 다 모여놓고 말이야. 이번에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네 하면서 시골에서 말이야. 중앙정부를 쥐락펴락 한 겁니다. 그 시골의 보스격인 사람이 누구라고? 살림이야.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뭐라고? 살림. 살림의 대빵을 뭐라고 한다? 살림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 사람이 여론 주도층이었다라는 거. 기타 서원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 사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모임 장소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붕당정치가 오늘날의 정당정치와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오늘날 정당정치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 그러니까 대의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결사를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조선시대의 붕당정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대부들이면서 학자들이면서 선비들이면서 관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하는 정치였다. 그래서 지배층끼리의 의견 수렴에 불과한 그런 붕당정치였다. 한계가 있었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 그렇겠네. 오늘날하고 다른 점이 뭐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초기의 대관계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필기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이제 그림을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지도라든지 관계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파워포인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의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잘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조선 초기의 대관계를 얘기할 때, 알겠어요? 조선 초기의 대관계를 얘기할 때, 조선의 대관계, 대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 그럼 바로 4대 교린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뭐라고? 4대 교린 정책. 이 안에 조선시대 외교 모든 원칙들이 다 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선의 외교는 4대 교린이다. 이 말만 기억하면, 이 개념어만 기억하면 그 뒤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이해해버리면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 뭐냐? 4대는 명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선보다 센 놈한테는 우리가 큰 집으로서 섬긴다 이런 의미야. 쉬워 어려워? 아주 쉽습니다. 섬길사. 그래 안 그래? 섬길사. 클 대자 아닙니까? 4대. 큰 놈을 섬긴다. 알겠죠? 그리고 교리는 뭐냐? 교리는 이게 이웃이야. 이웃 린자입니다. 이웃 리자. 알겠어요? 평화 설린 외교 이런 말 들어봤죠? 설린이라는 게 이웃과 착하게 살겠다. 서로 이런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린이란 뭐야? 이웃과 사귈 교자 아니야. 사귐. 그래 안 그래? 이웃과 사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뭐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일본입니다. 이 미운 일본이야. 일본 놈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사가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일본은 그야말로 그냥 아주 그 계륵이죠. 계륵. 어떻게 할 수 없는. 알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본하고 맨날 싸우지 말고 어차피 옆에 두고 있으려면 잘 지내는 게 좋아요. 친하게. 그래서 일본 놈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일본 놈들은 괜찮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발상이 뛰어나고 이런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옛날에 이제 일본 놈들이 그 만든 여러 가지 물건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그 천재적인 사람도 참 많고 괜찮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일본 가운데서도 한국 편을 드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죠. 이렇게 지한파, 한국을 편들어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나쁜 놈들 우리가 잘 그 교화시켜서 우리 편으로 끌어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전쟁을 억제하고,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저렇게 아웅다웅 말이야. 핵을 그냥 터뜨리겠다. 미국까지 그냥 괌까지 핵을 쏴버리겠다. 이렇게 그 생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그죠? 이런 위기 속에서 불안감을 안고 계속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중국과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또 이런 나라들이 서로 어울려서 잘 살 수 있는 게 외교가 오늘날 현재의 외교가 관철해야 될, 해내야 될 목표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것. 알겠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큰 나라는 섬기는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이걸 뭐라고? 4대. 그죠? 주변 국가인 일본이라든지 그 당시에 여진이라든지 이런 놈들은 살살 달래서 우리의 착한 이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대외관계는 뭐냐? 4대 교린정책이라는 이 개념어 속에 다 있다. 이제 우리는 개념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 4대 교린이라는 개념만 들으면 조선의 외교란 뭐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떠올릴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명에 대해서는 뭐냐? 친명정책. 이 친명정책이 뭐라고요? 4대 외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4대 외교. 그래서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 표면상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 근데 내용상 뭐냐? 그러면서 형님 하면서 형님이라고 섬기면서, 알겠어요? 예, 올 때 많이 얻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뭐야? 국가적인 실리를 추구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명절 때 되게 큰 집에 갑니다. 큰 집 입장에서 보면 시골에 큰 집이 이제 시골에서 선산을 지키고 제사를 주관하면서 큰 댁이 살도 되게,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나가 있는 작은 집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시골로 오잖아요. 올 때 그냥 형님 집에 갑니까? 아닙니다. 명절이 되니까 형님한테, 형수 씨한테 또 뭐 선물해야지 하면서 이제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가겠죠? 근데 올 때 보면 어때? 오히려 시골에서 더 많이 줍니다. 쌀도 한 가마 싣고 가라야. 요번에 이제 또 대추도 났다, 밤도 났다, 감도 좀 가져가라 하면서 바리바리 쏴줍니다. 자, 우리가 명과 조선 사이에 그런 관계가 유지됐단 말이에요. 작은 아우 나라인 우리 조선 입장에서 명을 섬기기 위해서 선물을 싣고 가면 이걸 뭐라고 그래? 조공이라고 그러죠. 이때 이루어지는 무역을 조공무역이라고 해. 말로 한번 해봐. 뭐라고? 조공무역. 오케이. 그래서 조공무역 형태로 선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답례품으로서
예, 명색이 큰 집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례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품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져요. 조공무역 형태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갖고 갈 때 갖고 가는 물건보다 뭐 우리가 이제 갖고 갈 때는 뭡니까? 인삼이라든지 또는 뭐 금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는 금은을 안 주려고 우리나라에는 금은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특산물에는 금은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종 때 아예 금은을 생산품에서 뺐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조금 갖다 주고 올 때 바리바리 받아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예, 작은 집 행세를 했습니다. 큰 집을 섬기는 정책을 썼습니다. 이걸 뭐라고? 실리추구의 친명 4대 정책이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진에 대해서는 뭐냐?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이웃과 친하게 지내겠다. 여진족과. 그래서 자, 이놈들하고 맨날 소모전적인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달래자. 달래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자라는 정책으로서 회유책이죠. 그래서 무역소를 두고 예, 무역소뿐만 아니라 북평관이라고 해서 북평관. 지금의 이제 동대문 부근에다가 여진족 사절이 오면은 잠잘 수 있는 곳을 북평관이라고 여관을 만들어줬습니다. 되게 여기에서 여진놈들이 뭐예요? 짐승 껍데기니 뭐 가죽이니 뭐 그쪽 특산물들 말이니 이런 것들 가져가서 교역을 하겠죠. 이게 바로 뭐야? 여진이 우리 조선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야. 거꾸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에 답례품을 줍니다. 농산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서적이나 이런 것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무역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국경 지방에 이 무역소는 국경, 경원과 경성 여기에 무역소를 두었군요. 무역소는 국경에 있었고 서울에 서울 동대문 부근에 부평관을 두고 여진과 무역을 해서 이렇게 회유책으로서 여진을 달래는 방책으로서 부평관 무역소를 두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강경책. 그래도 말 안 들어 안 되겠다 이놈들 가자 해가지고 진과 보를 국경지방에 설치. 이건 군사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지를 만들고 알겠어요? 그 방어선을 구축하고 여진족을 섬멸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설치. 그죠? 사군은 어디냐? 사군은 예, 압록강변에 사군을 설치. 육진은 두만강 일대. 알겠어요? 그래서 육진은 김종서가 개척하고요. 사군은 이천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했어요. 이래서 세종 임금 때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처음으로 압록강, 두만강선, 사군 육진 지역까지로 확장되게 되었답니다. 알겠죠? 이렇게 예, 여진에 대해서는 또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표방했는데 이거 보세요. 교린 정책은 뭐냐? 이웃과 친하게 사귀자라는 것이 교린이지만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강경책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는 정책을 뭐라고? 회유책 그랬죠? 이렇게 회유와 강경. 알겠어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평화와 전쟁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화전 양면 정책이라고 해요.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평화와 전쟁 양면 정책을 추구했다. 화전 양면 정책을 구사했다. 알겠죠? 이렇게 예, 요즘 말로 하면 당근과 채찍입니다. 달래고 때리고죠. 때리고 달래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예,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여진족을 달래기 위해서 무역도 할 수 있게 해주마. 또 우리가 너네들한테 답례품을 주마. 또는 추운데 고생 많다. 차라리 귀화를 해라. 주택도 줄게. 토지도 줄게. 이렇게 해서 여진족을 많이 동화시키려고 노력해서 동화정책, 귀화정책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대규모 군대를 보내가지고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우리 국경을 확장하고 여진족의 준동을 막고 이렇게 때리고 달리고를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했었다. 오케이. 됐습니까? 여진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놈들은 어떠냐? 일본도 마찬가지죠. 기본 외교 정책은 교린 정책이지만, 여기 보세요. 강경책과 회유책, 때리고 달래고를 적절하게 병행했다. 자, 부산포, 제포, 연포, 3포를 개항했습니다. 부산은 부산이죠. 연포, 그리고 제포를 개항하고 3포를 개항했어요. 그 다음 이제 쓰시마를, 말을 안 들을 때는 말이야. 쓰시마를 가서 직접 토벌해. 그래서 조선시대에 쓰시마를 토벌한 사람이 예, 1419년 이종무가 쓰시마를 토벌했어요. 여러분, 1419년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그때 막 군대 한 13,000명, 하여간 대규모 군단이 갔습니다. 가서 완전히 그냥 대마도를 제압을 했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예,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아놓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요? 달래는 정책으로 나가죠. 삼포를 개항해주고 개해약조를 체결했어요. 개해약조. 그래서 이 개해약조 내용이 뭐냐? 역시 세종 때인데, 야, 우리가 해마다 너네들한테 먹을 걸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보내주는 쌀을 해마다 하사해주는 쌀이다라는 의미로 해세자 하사 사자에서 세사미두라고 해서 말로 해보자. 뭐라고? 세사미두. 그래서 이 세사미두를 200석씩 줬어요. 200가마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배에다가 생필품, 일본 놈들이 주로 찾는 생필품을 가득 실은 배를 50척씩 보내주려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뭡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정책도 되게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개성공단을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이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일종의 뭘 준 거야? 당근을 준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에서 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음미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이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가 유지되고 그래서 15세기 세종 때 우리 찬란한 조선 전기 문화가 발달했던 거야. 근데 이 멍청한 이명박 정부가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금강산 관광 간 사람이 한 명이 죽었죠. 그 북한 군이 싸가지고 이걸 변대해가지고 그냥 개판 쳐버리고 천안함 연평도까지 점점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렇게 하여간 누가 먼저냐 이런 것들이 지금 쟁점이 돼 있지만 알겠어요? 그런 문제는 그냥 완전히 외교관계 단절입니다. 북한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막 핵 그냥 실험하고 미사일 쏴대고 지금 우리 위로 지금 미사일이 펑펑 날아다니고 언제 핵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이제 또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급변하는 외교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는 말이야 전 국민들이 사실은 이렇게 불안과 위기 상황에서 전시 상황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때요? 야,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냥 마냥 퍼주기가 아니구나. 옛날 세종 임금도 우리 조선은 명군주,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군주께서도 이렇게 꼴보기 싫은 일본이지만 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알겠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뭐야? 따뜻한 햇볕이다라는 원칙을 관철시킨 게 바로 햇볕 정책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세견선 얼마? 50척, 세사미도 200석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세종대왕은 퍼주겠어요. 일본 놈들한테 쪽발이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종을 깔 수 없듯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도 햇볕 정책도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무조건 상대 당파가 했다고 그 당파의 좋은 정책, 외교 정책까지 다 버리는 멍청한 놈들이 말이야. 알겠어요? 결국은 전 국민을 또는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저 멀리 사이암, 자바, 인도네시아 자바죠. 류쿤은 오키나와죠. 이런 데와도 사신을 보내고 토산물을 보내서 그놈들이 먼저 이제 우리한테 잘 좀 사귀어봅시다 이렇게 자기네랑 특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답례품을 보내줘. 그래서 우리 조선의 선진 문물이 여기까지 전파. 류쿠, 사이암, 자바 이런 데까지 조선이 교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묶어서 뭐예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멀리 내왕이 있었다. 선진 조선의 문물이 거기까지 퍼져나갔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외교 관계를 쫙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명가는 뭐라고요? 4대 관계. 일본이나 여진에 대해서는 뭐라고? 교린 관계. 이 모든 걸 묶어서 뭐라고? 4대 교린 정책. 교린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뭐다? 때리고 달래고다. 다른 말로 해봐 화전 양면 정책이다. 알겠죠? 회유책 강경책을 적절히 병행했었다. 나라마다 다르다. 여진족에 대해서는 뭐뭐뭐뭐, 일본에 대해서는 뭐뭐뭐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케이. 이게 시험에 대비하는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16세기가 되면은 문제가 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15세기에는 조선 전기 15세기에는 이렇게 4대 교린 관계가 유지됐어요. 다시 말하면 조선 15세기에는 훈구파, 알겠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관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세종대왕 때 성균관이나 집현전 출신 학자들, 이 사람들이 관학파이며 관학파가 훈구파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외교는 뭐예요? 외교는 뭘 추구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다 배웠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뭘 강조하는? 부국강병을 중시하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이 나온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생님이 늘 제가 역사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면 제도나 시스템이나
법이 바뀌게 됩니다. 정책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16세기가 되면 누구로 바뀌었어? 사림으로 바뀌었어요. 사림. 사림들은 뭐냐? 야, 무슨 소리야. 오랑캐 새끼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 어떻게 여진족이나 일본 놈들한테 퍼주기를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말이야, 마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그 뒤에 집권한 누구야?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권, 이 정권에서 그 퍼주기 하면 안 돼 하면서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 북한과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것처럼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역사에서 저지른 과오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또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멍청한 놈들이.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잘 배워보세요. 알겠죠? 사림은 이거 뭐야 이거? 무조건 친명입니다. 친명. 알겠죠? 친명 4대 외교를 기본으로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진에 대해서 또 그 일본에 대해서 뭘로 일관했어? 이 새끼들은 오랑캐야 라고 하면서 강경책으로 바뀌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뭐냐? 먼저 일본이 쳐들어와. 이게 바로 뭐야? 이것 때문에 일본이 쳐들어와. 이게 뭐야? 임진 정유 재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묶어서 뭐라고? 일본과 외란이 일어나게 됐다. 일본하고 신나게 싸웠습니다. 우리가 결국 일본 놈들을 몰아냈다. 그래서 임진왜란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뭡니까?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전쟁터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잖아. 죽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죽고 우리나라 국토가 전부 다 유린되고 황폐화되고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 놈들을 몰아내긴 했지만 우리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조선에 그동안 우리한테 밥 빌어먹던 형님 하면서 우리한테 맨날 애걸복걸했던 여진족이 또 쳐들어왔으니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입니다. 이래서 말이에요. 이래서 이 나쁜 생각, 친명 4대 외교라는 나쁜 정책 때문에 결국 온 국토가, 온 국민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려가지고 두 차례 엄청난 전쟁을 겪게 되는 거야. 이게 양난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역사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그냥 역사 대상으로서 전쟁이 컸다, 터졌다, 많이 당했다 이러지만 막상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쟁은 누가 치릅니까? 전쟁 결정은 지배층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당하고 전쟁 때 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누구야? 죽고 재산이 전부 다 불타버리고 식구들을 다 잊어먹고 뿔뿔이 헤어지고 살해당하고 그런 것은 누구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절대 전쟁만큼 막아야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도 괜히 그냥 인터넷에다 그냥 댓글 달면서 그냥 우리도 폭격해버립시다. 한 방 쏴버립시다. 박근혜도 그냥 북한 가서 그냥 쎄려버립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냉철하게 잘 생각해보세요. 제일 먼저 군대 갈 사람은 누구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애인이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말이야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전쟁의 참화 속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냉철한 이성과 알겠죠? 동포애를 가지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16세기 국내 정세의 변화를 볼까요?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은 무역 요구가 증대되고 조선의 통제가 강화. 왜 조선의 통제가 강화돼? 누구 때문에? 사림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야, 외놈들하고 이제 사귀지 마. 야, 저 새끼들 저렇게 까불어대. 안 되겠어. 그동안 주었던 혜택을 반으로 줄여버려가지고 어땠어요? 세견선을 25척으로, 세사미들을 100석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나? 이제 뭐 삼포해란, 을묘해변 해가지고 결국은 1555년 을묘해변 이후에는 완전히 국교가 단절됐어요. 전쟁 직전 상황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본은 전국시대라는 그 혼란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영웅이 나타나서 혼란기를 수습하고 조선을 칩니다. 명분상 뭐야? 우리는 명을 칠 것이다. 그러니 조선은 우리한테 길을 비켜달라. 정명가도를 내세웠죠. 그래 안 그래? 명을 정벌하러 갈 테이니 조선은 길을 비켜라. 그런데 조선이 길을 비킬 수 있습니까? 명나라는 우리 형님인데 아우가 우리 형님 때려라라고 길 비켜줍니까? 말도 안 된다 이 새끼들아. 거기는 우리 큰 집이야. 너네들 뒤질래 하면서 이제 어때? 이제 싸움이 붙어졌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율곡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라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뭡니까? 실제로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조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인이었던 황윤길과 동인이었던 김성일 이렇게 황윤길, 김성일 이 두 사람을 황윤길을 정사, 김성일을 부사 이렇게 해서 외놈들을 동태를 살피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와서 붕당 정치 폐단이죠. 이게 서로 자기 당한테 유리한 입장, 자기 당의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국가의 입장이나 민족의 입장을 배신해버린 거야.
그 당시 제대로 보고 온 사람은 역시 10만 양명수를 주장했던 서인 쪽에 서 있던 율곡 이의 편에 서 있던 그 황윤길이에요. 황윤길이는 가니까 일본 놈들이 분명히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요. 풍신수길이 눈에는 야심이 번쩍이 너이다 하면서 사태를 제대로 보고해서. 근데 반대편에 있던 동인이 뭔 소리예요?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풍신수길이는 원숭이처럼 팔은 길고 얼굴은 못생기고 사람이 경망스럽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은 명나라 형님이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괜히 우리가 일본과 전쟁한다고 군대를 동원하면 명나라가 우리를 의심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알겠죠? 이러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한 겁니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전쟁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놈들이 쳐들어왔죠. 20만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상륙했습니다. 부산 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은 이 사람들이 목숨을 벌어가면서 방어진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외놈들이 1만 명, 2만 명이 온 게 아니야. 이미 재승방략 체제가 있었지만 동원이 안 됐어요. 그래 안 그래? 이놈들이 2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 총동원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총동원 체제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신립이 탕금대에서 이 멍청한 신립놈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 문경 세제 작은 골목길에다가 착 매복해가지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니까 일본 놈들이 너 와도 한 줄로 서서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오는 대로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바보 같은 자식이 얘들아 우리가 목숨 걸고 이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너네들이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배수진을 친 거야. 여러분 병법의 배수진은 군대의 쪽수가 비슷비슷한데 우리 편이 사기가 떨어졌을 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 야 물에 빠져 뒤질래? 앞에 있는 적군과 싸우다가 다행히 살아남아서 이길래. 알았어요? 그러면 군사들이 뭘 택해? 물에 빠져서 그냥 죽는 것보다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이럴 때 배수진이 쓸모가 있는 거지. 아니 쪽수가 저쪽은 20만인데 이쪽은 10,000명도 안 되는데 20대 1로 싸워가지고 지가 이기겠다고? 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다 죽어버렸어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20일 만에 서울이 뚫려버린 겁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당한 거야. 알겠죠? 결국은 2달 만에 전 국토가 완전히 유린됐어요. 전 국토 가운데 유린되지 않은 곳이 있었으니 바로 전라도입니다. 이 전라도를 누가 지켰습니까?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이 지켰죠.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거북선 진수식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전라 자주사 이순신이 말이죠. 예, 오히려 적을 맞이해서 부산 앞바다로 갔습니다. 한산대첩에서 적의 그 서진을 막았습니다. 결국 적병들의 외놈들의 전략은 뭐냐? 서쪽으로 전라도를 병탄하고 전라도에서 보리 알겠어요? 곡식을 다 빼앗은 다음에 이 곡식을 그 보급으로 삼아서 결국은 육로로 진격하는 육군들한테 보급품을 전달할 계획인데 완전히 보급품 조달 계획을 원천 봉쇄한 게 바로 이순신의 한산 내첩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순신은 제해권을 장악하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외놈들의 북상을 막았습니다. 멋모르고 함경도까지 갔던 외놈들은 허겁지겁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보급로가 끊겼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나라의 누가요? 예, 이여송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조명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평양을 탈환하고, 예, 그 사이에 우리 선조 임금은 비겁하게 세자인 누구한테? 광해군한테 전쟁을 위임하고 자기는 의주로 도망갔습니다. 의주에서 어떻게 하려고? 조금만 더 적병이 가까이 오면 명나라로 튀려고 준비를 다 세워놨어요. 이런 비겁한 임금이었습니다. 알겠죠? 정말 비겁했어요. 얼마나 비겁했나 선조가. 선조 때문에 이순신이 마음대로 못 싸워. 선조가 이순신을 의심하는 거야. 아니, 저놈의 자식이 말이야. 군대를 저렇게 많이 건드리고 있고 이순신만 이기고 있는데 이순신 네가 이겨서 우리나라를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저놈이 임금을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이런 이순신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이순신이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것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후방에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리고 늘 의심은 눈초리를 보내는 그 선조 임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는 흔적이 난중일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더 이순신의 고민.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레에 혼자 앉아 그죠?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실험하던 그 깊은 실험이 바로 뭡니까?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 바다를 지켜야 되는데 알았어요? 무기는 변변이 없고 배는 다 그 고물배 12척밖에 안 남고 원군이 다 해먹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 원군이. 그런 이순신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제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결국은 몸을 던져서 바다를 지켜냈죠. 그죠? 부산성 싸움이 나오고요. 왜군의 전략 보세요. 자, 육군은
부산을 통해서 서울로 20일 만에 올라오고 20일 만에 수군은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이들에게 물자를 지원해서 육군과 수군이 합세한다고 했는데 꿈꾸지 마 하면서 누가? 이순신이 딱 막아냈다 이게. 제해권을 장악하고 어디서 제해권을 장악했다고? 한산대첩입니다. 한산대첩. 그죠? 외놈들의 수륙병진 작전을 원천 봉쇄했다.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이순신이 버텨주니까 결국 뭡니까? 쪽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무기가 없는데, 알겠어요? 또 그 보급 물자가 오지 않는데 식량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결국은 허둥지둥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전국 각지에 있는 의병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어납니다. 의병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 홍희 장군, 곽재우하고 정문부입니다. 이 곽재우, 정문부 이런 사람들은 대개 북인 출신이었어요. 북인.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식을 봤었죠. 조식. 아까 우리가 조식 얘기했죠. 이 조식은, 예, 주리론자이지만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 개혁을 추구하던 조식의 제자들이 되게 이제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 되게 의병에 많이 가담하게 되고, 여러분 이때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다고? 광해군이 주도합니다. 광해군을 편들어서 우리 천하를 지켜야 돼. 우리 세자처하를 지켜야 되면서 말이야. 손에 무기를 들고 농민들을 규합해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전국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그 패퇴해가는 외놈들을 결국 어때요? 게릴라 전술을 써가지고 자기 향토 지리 조건에 맞는 그런 전술을 개발해서 외놈들을 섬멸하는 데 앞장서. 그러니까 정규 부대인 관군은 깨지는데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들이 결국은 외놈들을 무찔렀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 안 그래? 향토 조건에 맞는 전술과 무기를 사용했고 결국 뭐냐? 관군에 편입돼서 조직화 전투. 이 관군에 편입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소고법을 제정해서 소고군을 만들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위로는 양반으로부터 아래로는 노비까지인데 원래 관군은 농민 정규군이죠. 이 농민 이외에 의병장으로 참여했던 양반이나, 알겠어요? 의병에 참여했던 노비들. 양반이 오면은 노비가 양반 무기 들고 따라다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비들도 자연스럽게 군대 안에 들어오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소고군이 제정되고 소고군이 만들어지고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죠? 그 다음 지도는 이순신이 그렇습니다. 한산대첩에서 적의 서지를 막아가지고 제해권을 장악한 한산대첩 이외에도 그죠? 최초 싸움인 옥포해전.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이 원균의 모함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백의정군 하다가 다시 컴백해서 원균이 다 쫄딱 망해먹었잖아. 12척 고물배 남겨두고. 그래 안 그래? 그 12척 배를 끌고 이순신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완도까지 갑니다. 전라 우수영이죠. 그래서 완도 앞바다 울돌목 싸움에서 외놈들을 유인해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 이순신이 거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불멸의 뭡니까? 아주 전설적인 승리죠. 한 번도 패퇴하지 않는. 알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순신은 자기 몸을 다 던져서 노량 대첩에서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외놈들을 섬멸하고 적탈에 맞아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이 죽고 나면 너무나 허망이죠. 우리가 이제 삼국지를 어렸을 때 읽을 때도 보면 삼국지에서 관원장하고 장비가 죽어버리면 삼국지 읽을 맛이 안 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갈공명까지 죽어버리잖아.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순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전쟁에서 막을 내리게 되죠. 결국 외놈들을 내몰고 결국 임진왜란때 우리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의병장들의 전투가 있습니다. 의병들의 전투. 특히 네모 빡친 것은 전부 다 관군이고요. 전라도 담양에서 고경명, 그 다음에 나주의 김천일, 또 금산 옥천에 700의총이 있죠. 조헌과 영규대사, 그리고 금강산의 사명당, 그죠? 그 다음에 묘양산의 서산대사, 알겠죠? 사명당, 서산대사, 전부 다 이렇게 승려들이, 아까 얘기한 영규대사, 서산대사, 또 뭡니까? 사명대사, 휴정, 유정, 영규, 이런 승려들이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외란 이후가 되면은 이제 국가의 불교에 대한 정책이 약간 바뀝니다. 그래, 승려들도 임진한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절도 좀 지어주마 해가지고, 김제 금산산 미륵전, 구례 하암사 각항전, 속리산 법사 팔상전, 이런 절들이 외란 이후 17세기에 지어지는 데는 그만한 승려들의 승병들, 의병으로 참여한 승려들의 노고가 있었다. 거기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다. 특히 길주에서 일어난 정문부, 그죠?
그리고 그 누굽니까? 여기 의령에서 일어난 곽재우 이 두 사람을 기억해라. 이 사람들은 북인 출신 의병이다. 그래서 광해군이 왕이 되자 북인과 함께 손을 잡고 그래 그대들이 이 외란 때 의병을 일으켜서 내가 세자로 있을 때 나를 도와준 그대들의 공을 내가 잊지 않노라 하면서 함께 정치를 합니다.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서인의 인조 반정 때 다 몰살당합니다. 다 쫓겨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란을 극복그랬는데요. 수군과 의병의 항쟁 그랬군요. 결국은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의 항쟁으로 또 그 명나라의 지원으로 평양성을 탈환하고 권율의 행주대첩에서 승리와 함께 조선이 전열을 재정비합니다. 조선이 외란 중에 전열을 재정비한 내용은 뭐냐? 우리도 훈련 도감을 두고 삼수병을 양성했어요. 알겠죠? 사수, 살수, 포수. 우리도 조총부대를 두고 화살부대와 조총부대와 알겠어요? 창건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도 군대를 전문화시킵니다. 소고법을 제정해서 소고군을 만들고 군대의 쪽수를 많이 늘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기를 새로 제작하고 조총을 만들었어요. 보완했습니다. 결국은 명나라 휴전협상 시도로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가 다시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했었다. 외란의 영향 보세요. 조선은 비변사의 기능이 강한 전쟁을 주도하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비변사, 변방을 준비하기 위한 관청 이런 의미죠. 비변사가 원래 이 비변사는 삼포외란 때 임시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외놈이나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모여서 우리 회의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기구 비변사예요. 근데 다시 을묘해변 때 이제 안 되겠다 상설기구로 두자 이렇게 하다가 임진왜란이 터지자 모든 국가의 중대사를 비변사에서 결정하더라. 의정부 대신에 외란 호란 이유가 되면 비변사가 국가의 중요 합의제 기구가 됩니다. 왕권이 약화되고 신하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알겠죠?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비변사 기능 강화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훈련도감 이후에 소고군이 만들어지고 다 배웠습니다. 앞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농지가 항폐하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죠. 신분제도가 동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노비도 군대에 왔어요. 항상 군대에 가면 거기에 상하는 그 뭡니까? 대가가 줘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 로마에서도 말이죠. 평민들이 군대에 가잖아. 그러면 평민권이 신장돼요. 조선시대에 노비가 군대에 왔어? 그럼 노비들 어떻게 해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군공을 세운 사람들, 외놓은 목을 3명 베면 승진 아니면 신분 해방 이렇게 해서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문화재가 많이 불탔습니다. 알겠죠? 우리의 문화재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요. 경복궁이 완전히 다 타버렸죠. 그 다 탄 경복궁이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몽학은 안과 같이 이몽학은 안 외란 이후에 이몽학은 안처럼 살기 힘든 백성들이 밀란을 많이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명나라는 뭐냐? 명나라는 조선을 원조해 준답시고 명나라는 조선을 원조해 준답시고 재정 파탄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 후금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진족이 성장해서 결국은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게 됐죠. 그 다음 이제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정권이 등장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병사했죠. 외란 말미에.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정권을 만들고 일본의 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외란 중에 수많은 도공이며 화가며 또는 우리 문화재가 약탈돼가지고 또는 뭐 성리학이 전래되기도 하고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일본 문화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려놨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의 그 중리배교가 나와 있는데 대륙의 정세 볼까요? 대륙의 정세. 명나라가 점차 쇠퇴하고 후금이 건국.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외란 중에 조선을 돕는다고 명의 세력이 약화되고 1616년 여진족 가운데 건주의 추장이었던 누가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웠어요. 이 후금이 명나라한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여진이 아니야. 이제 명나라 조선 너네 놈들이 일본 놈들하고 싸우느라고 정말 힘 다 뺐지. 우리는 그 틈을 타고 이제 힘을 길렀어 해가지고 말이야.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조선아 안 되겠다. 우리가 너네 돕느라고 힘이 다 빠졌는데 이번에는 너네가 우리 좀 도와줘야 돼. 여진족 좀 같이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한테 군대 좀 보내달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 조선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군대를 보내자니 우리도 죽겠고 괜히 보냈다가 그 후금놈들을 건드리면 여진족 공격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개박살 나는 거고 임진한테 거의 만시차이가 됐는데 또 전쟁이 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명나라 형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도 없고 이래서 진퇴양난이야. 이럴 때 광해군의 정책은 뭘까요? 양다리 작전입니다. 양다리 작전이에요.
까짓것 명나라한테는 우리가 명나라한테 원조를 해주는 것처럼 제스처는 보내자. 그래서 군대 1만 3천 명을 누구한테? 강홍립이라는 장수한테 보냈습니다. 야, 홍립아, 네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라. 이게 무슨 얘기야? 중립외교죠. 선생님이 양다리 작전 그랬는데 이것을 근사하게 말하면, 알겠어요? 점잖게 말하면 중립외교입니다. 양쪽한테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거죠. 명나라 편을 들되 편들지 말고, 후금 편을 들되 편들지 말고, 이렇게, 예,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붙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홍립한테 밀개를 내립니다. 신하들 모르게 몰래 밀개를 내렸어요. 야, 만약에 명을 돕는 척 해라. 근데 명나라가 이길 것 같으면 돕되, 명나라가 후금한테 질 것 같으면 차라리 후금을 건드리지 말고 항복해버려라. 아니나 다를까 강홍립이는 가자마자 후금한테 항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명나라한테는 군대를 보내서 안 보냈어. 보냈잖아. 명분을 어긴 건 아니야. 광해군은 분명히 군대를 보냈어요. 강홍립을 시켜서. 근데 강홍립이 항복해버렸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광해군은, 예, 면피가 가능했죠. 그래 안 그래? 명나라에 대한 책임을 면했단 말이야. 그 대신 이제 후금에 대해서는 어때서? 우리가 언제 싸우러 왔냐? 너네한테 항복으로 왔지. 우리는 명나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내긴 했지만 너네하고 싸울 생각이 예시당치 없었다. 우리 항복. 이렇게 해가지고 자진이 항복했으니 후금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중립 외교는 뭐냐? 예, 뭐 사이에?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는 뭘 추구하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 이 나쁜 놈 광해구나. 야, 이 나쁜 놈 북인 놈들아. 너네들이 어떻게 우리 형은 나라인 명나라한테 대한 의리를 버리고 저 오랑캐 후금 놈들한테 항복해 나쁜 새끼들 하면서 말이야. 결국은 이것이 광해군과 북인들이 쫓겨남을 당하는 인조 반정의 결정적인 빌미가 됩니다. 알겠죠? 더군다나 이제 광해군은 또 어때요? 거기 보면은 외란 중에 부국강병을 취하고 양안은 토지대장이죠. 외란 때 토지대장이 다 불타 없어졌으니까 토지대장 양안과 호적을 다시 만들고 무너진 성곽이나 무기를 다시 수리하고 동의보감 편찬. 이건 누구야? 북인이었던 허준이 편찬한 거죠. 임진왜란 때 병들고 상처 입은 백성들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전국에 인쇄해서 뿌립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를 정비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 다 불타버렸는데 전주본 하나만 남았었죠. 그 전주본을 다시 만들어서 5대 사고로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광해군의 혁신적인 개혁정치가 있었지만 결국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광해군의 이와 같은 개혁정치는 서인한테 쫓겨남을 당합니다. 결국 인조 반정으로 폐모 살제, 어머니를 폐서인시키고 임목대비를, 의붓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내쫓아버렸죠, 광해군이. 그리고 그 임목대비가 낳은 이복 동생 누구야? 예, 영창대군을 죽였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살제라고 그래요. 이런 폐륜적인 행위와 중립외교라는 이런 그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이런 행위가 광해군이 쫓겨남을 당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해군은 쫓겨남을 당한다. 그 다음 이제 어떻습니까? 인조 반정 이후에 새로 집권한 누구야? 서인 정권이 친명 배금, 명과 친하게 지내고 약한 명과 친하게 지내고 강한 배금을 배척하다가 결국 어때? 호란이 터집니다.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우리가 옛날 여진인 줄 알아. 까불고 있냐면서 드디어 이제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는 거죠. 이때 등장한 의병장이 정봉수 이립인데 외워두십시오. 이 정봉수와 이립은 그 많던 임진왜란 때 의병과 구분해야 돼. 알았어요? 정묘호란 때 의병으로서 정봉수와 이립이 있었는데 후금하고 처음에는 강화했습니다. 이때는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해. 우리가 너네를 이제 형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형제 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616년 나라를 세웠던 후금의 누라치가 1636년에 어때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꿨어요. 청. 그런 다음에 야, 형제관계 대신에 군신관계로 바꾸자. 이제 너네들은 신하요, 우리는 임금이다. 너네들이 옛날에 명한테 했던 그 자세와 그 태도를 우리한테 그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세종 때 우리한테 밥 빌어먹고 우리한테 정벌당하고 우리한테 애걸복걸했던 그 여진족한테 우리가 무릎 꿇고 인사하고 가서 조공을 바치고 다니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군신관계 요구에 대해서 격렬한 그 찬반 논쟁이 벌어지죠. 가서 끝까지 싸우자. 이게 뭐야? 죽더라도 싸우자. 주전론. 안 돼. 싸울 수가 없어. 차라리 항복하자. 이렇게 해서 화해를 주장하는 주화론. 이렇게 갈라져 싸워요. 주전론은 주로 누구냐? 서인이야, 서인. 그래서 서인 가운데 아주 유명한 윤집, 오달재, 홍익한 이 사람들을 삼학사라고 하죠. 삼학사와 김상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서인들이 전쟁을 주장했었고 가자. 여진 오랑캐와 끝까지 싸워야 돼. 이런 놈들이 지금
주전론을 주장한 사람들이고 아니야 사태를 봐봐 우리는 지금 실리적으로 싸울 입장이 안 돼. 그리고 여진은 옛날 여진이 아니야. 지금 여진은 드디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청나라가 됐어.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힘의 불규정 상태를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주로 양명학을 공부했던 양명학자 최명길입니다. 이름. 알겠죠? 근데 결국 뭐야? 쪽수가 훨씬 많던 주전론이 우세했어요. 전쟁을 하자는 쪽이 우세해서 전쟁이 터진 게 바로 뭐야? 병자호란입니다. 뒤지게 맞았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당시 인조 임금이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알겠죠? 9번 절하고 머리를 땅에 쥐어 박아서 머리가 터질 정도로 이렇게 절을 하고 술잔을 따라 바치는 이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 굴욕을 뭐라고 그래?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청에 대한 반청 의식이 고조되고 청나라 새끼들 원수를 갚아야 돼 죽여버릴까 하면서 청을 치자는 운동이 뭐야? 북벌 운동이 고조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청에 대한 원수를 갚자, 청을 치자라는 운동이 주로 누구에 의해서? 서인 정권에 의해서 계속 북벌운동이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감정적으로만 그렇지 청을 칠 만한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봉수, 이립 이런 의병들이 활약한 곳과 또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빨간 화살표로 된 게 정묘호란 때 침입로고 그 파란 화살표가 바로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때는 완전히 이제 궁궐이 다 포위되고 남한성까지 임금이 피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강화도로 피난 갔던 결국 누구야? 왕세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명 왕자가 인질로 잡혀갑니다. 사막사들도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외란으로 뒤지게 맞고 다시 이제 호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당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설상가상이죠. 이렇게 해서 조선은 만이창이가 됐습니다. 서인들이 주도해서 청을 치자는 운동, 북벌운동이 일어났지만 북벌운동은 성공하지 못해요. 오히려 뭐냐? 북벌을 주도했던 효종 임금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청나라가 중국 전체 5족을 지배하는 대제국이 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제국이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청을 치기는커녕 청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쪽으로 북벌 대신에 북학운동으로 변질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개념. 그래서 북학운동에서 우리 어때? 실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북학에서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북학파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학이 등장하게 된다. 우리가 한참 청을 치려고 북벌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선더러 러시아를 좀 쳐달라고 그래요. 청나라가. 우리는 진해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청이 조선더러 러시아 정벌에 동참하라 이렇게 해서 알았어 이 새끼들아. 그렇잖아도 우리가 너네 치려고 준비 중인데 이때 한번 우리 군대를 시험해 봐야지 하면서 우리가 러시아를 갔습니다. 치러 갔습니다. 청의 원병 요청에 의해서 가가지고 두 차례나 가서 두 차례. 그래서 변급 사람 이름 알아두세요. 신유 이런 장수들을 보내서 이겼어요. 청나라를 치려고 준비했던 조총부대를 끌고 러시아를 치러 가가지고 애꿎은 러시아만 우리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두 번이나. 알았어? 그러니까 역사상 우리가 러시아하고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러시아 정벌을 한자로 뭐라고? 라선 정벌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지도는 러시아 정벌과 관련된 나선 정벌과 관련된 그런 지도라는 것을 눈여겨 봐두십시오. 혹시 지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외란과 호란을 쫙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이 시간에는 강의 위주로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파워포인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한번 책을 가지고 또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험에 나올 것들이 뭔지를 또 살펴보고 그 다음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